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좌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위원회는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제정하고 12월에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전신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구성하여 1948년 재헌국회 총선 전까지 다양한 법률을 공포했어요. 여론도 긍정적이었죠. 지금의 관점에서야 좌우 합작에 의한 민족 국가 건설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지만 당시 대중들은 실체를 쫓는 이념 정치보다 이상을 쫓는 대의 정치를 더 선호했습니다. 한편 세상은 그리 여유롭지 못했어요. 머나먼 이상을 품기에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팍팍했죠. 1947년 3월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자신들은 앞으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소련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어요. 소련은 우리 한반도뿐 아니라 그리스와 튀르키예에도 마수의 손길을 뻗쳤죠. 지금까지 이들을 지원하고 있던 영국은 더는 버틸 수 없었고 이를 미국이 대신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 세계는 냉전에 접어듭니다. 냉전은 열전의 반대말로 주축 국가 간 군사동맹과 군비 경쟁, 그리고 기술 개발 경쟁 등 위력 행사에 초점을 맞춘 시기예요. 한마디로 더 많은 친구, 더 좋은 무기, 더 뛰어난 기술 등 미국과 소련 둘 중 누구 지갑이 더 두꺼운지 내기하던 때였죠. 당연히 미국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1947년 4월에 작성된 미국에서 작성한 국가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 관련 문서예요. 한국은 여기서 15위를 기록했죠. 우리가 동북아시아 중 꼴찌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 제주에서는 3.1절 발포 사건이 벌어져요. 이들로 미루어 보아 이때의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 문제에서 손때려 했고 사실상 이번 좌우합작위원회가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돌아왔죠.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우익도 참가했어요. 여전히 김구와 이승만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 등 우익 내에서도 일단 통일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신탁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념을 떠나 통일국가에 대한 열망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까지 남북한 통산 461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했어요. 회원수만 따지면 7천만 명에 달해 당시 인구의 2배를 넘겨버린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죠. 이에 힘입어 미국은 임시조선 정부 헌장을 만듭니다. 이제 정말 온 국민이 그토록 염원해온 희망이 실현될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1947년 7월 해화동 로터리에서 총성이 울려요. 여운형이 암살당했죠. 헌장이 만들어진 지 불과 나흘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죽음은 예정된 일이었어요. 1945년부터 47년까지 그를 향한 암살 시도가 수차례 있었죠. 총 12번. 그는 이 12번째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한직은 극우 테러단체 배기사의 행동대원으로 송진우를 암살한 한현우도 같은 출신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테러범이면서 경찰의 비호를 받았죠. 이때 경찰 조직은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이후 노덕술과 채난수 등 친일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색 테러는 그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따라서 한지근은 경찰 지소 앞에서 버젓이 여운형을 암살했고 경찰들은 한지근을 추격하기는커녕 여운형의 경호원들을 막아세웠으며 암살의 배후를 쫓는 미군정의 조사에 혼선을 심었죠. 결국 통일정부 수립의 꿈은 또다시 좌절되었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으며 좌우합작위원회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기정사실화됩니다. 1947년 9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해요. 1948년 2월 유엔이 소총회에서 남한의 단독 선거안을 가결했죠. 이에 미군정은 김규식을 대통령으로 한 남한 정부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김규식은 여전히 통일정부의 꿈을 놓지 못해요. 그는 김구와 함께 북측에 서한을 보내 남북요인 회담을 추진했죠. 그러나 이승만과 김일성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남한에서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죠. 이들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한 만큼 희망의 불씨는 점점 꺼져만 갔습니다. 물론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요. 두 사람 다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죠.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 당연히 회의는 김일성의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조직적으로 참가한 북측과 달리 남측은 개별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와 김규식은 회의 이후 사김
회담을 열면서까지 단선, 단정 반대를 외쳤죠.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북한의 프로파간다로 활용되었고 당시 함께 반복했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잔류를 택했으며 오히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에 명분을 제공합니다. 1948년 5월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이 선거는 한국사에 있어 굉장히 기념비적 사건이었죠. 최초의 민주적 선거이자 만 21세 이상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 참정권이 실현되었으며 투표율 95.5%의 압도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선거 전날에는 술을 팔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 정도로 정치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죠. 이승만도 후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서울시 동대문구 갑의 무소속으로 출마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죠. 바로 최능진입니다. 최능진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경찰이 되어 친일청산을 외친 인물이에요. 대구 11사건 때 조병옥과 장택상에 맞서 싸워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죠. 그는 친일청산의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이승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격수를 자처한 거예요. 그러나 이를 이승만 추종자들이 가만 놔둘 리 없었죠.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이승만이 차기 지도자로 손색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대선이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라면 이승만보다 더 젊고 신선하며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날려줄 최능진이 더 확실시 되었습니다. 결국 선거위원부터 서북청년단까지 그의 입후보 등록을 막고 나서요. 연세도 지긋하게 드신 분이 뭘 그리 치졸하게 나왔나 싶을 테죠. 그러나 그는 꼭 국회의원이 돼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오점을 남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낙선한다면 대권과도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번 선거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죠. 그는 강력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왕처럼 국가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헌헌법의 초안에 손봐야 했죠. 왜냐하면 당초 재헌헌법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런 실권 없는 대통령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50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만이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죠. 따라서 그는 국회의원이 되어 초대 국회의장 자격을 얻은 뒤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큰 그림을 그려요. 실제로 그는 측근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자신의 뜻대로 헌법을 고쳤으며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김일성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며 북한의 내각 수상으로 공식 취임했죠. 이로써 한반도는 타이에 의해 주어진 분단을 자유로 이어가는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한편 세계는 점점 더 얼어붙습니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 이후 마셜 플랜을 가동해요. 이에 소련이 베를린 봉쇄로 응수하자 대규모 공수작전을 펼쳤죠. 서방에서 뺨맞은 소련은 M1 한반도에 화풀이합니다. 이제 남북 양측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먼저 발 빼겠다고 선언해버려요. 미국은 난감했죠. 소련이 철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자신들도 남한에 주둔해야 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소련은 자신 있었어요. 김일성이 남침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남한에서는 남로당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기에 놔두면 저절로 적화 통일을 이루리라 예상했죠. 그래서 이들은 각종 무기를 통째로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문관도 3,000명 이상 남깁니다. 반면 미군은 약간의 무기와 고문관만 남기고 떠나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거뒀죠. 1949년 8월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10월에는 마오쩌둥이 중국의 공산화에 성공하자 극동 지역에 대한 안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가뜩이나 서방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극동지역 방위비용까지 감당하는 건 부담되었죠. 그래서 1950년 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이 자신의 이름을 딴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남한과 타이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해요. 더는 한반도에서 얻을 지정학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죠.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북한이 소련의 지원 없이 남침을 강행할 리도, 설사 강행하더라도 남한이 스스로 저항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이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결국 반년도 못 가 6.25 전쟁이 발발했죠.